여러분들 만나신 소감, 인사 말씀 한 분씩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빈을 쓰고 연출한 임승현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남아주셔서 집입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관객 입장에서 제가 오래간만에 제가 출연한 영화 물빈을 보고 또 이렇게 또 GV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남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김자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몰비늘에서 지윤 역을 맡은 홍예서라고 합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현경 역할을 맡은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영화 안에 담긴 마음들이 간단치만은 않아가지고 아마 그거를 계속 곱씹으면서 영화를 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래서 먼저 배우분들한테 제가 품고 연기하셨을 감정 같은 걸 좀 제일 궁금했던 것부터 여쭤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먼저 김자연 배우님, 홍예서 배우님께 같이 드리려고 하는 질문인데요. 이게 결국은 이제 수정이를 갑자기 잃고 나서 그걸 가장 크게 앓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특히나 이제 예분이나 아니면은 지윤이 같은 경우는 그 상실에 대해서 나름의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각자 어떤 방식으로 앓고 살아가느냐 이걸 보여주는데, 결국은 이 둘이 그 마음을 서로 마주보는 그 관계를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은데, 제가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사실 예부는 지윤이가 뭔가 말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좀 찜찜하면서 계속 지내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지윤이는 예분을 마주하기가 좀 두렵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수정이를 잃어서 힘들다는 마음을 가장 서로 잘 알아줄 만한 사람들이 또 서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함께하게 되면서 그걸 좀 거울처럼 들여다보고 되게 서로한테 오묘한 감정을 느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해서. 제가 오늘 좀 관객의 입장에서 제가 봤는데, 항상 저는 제 영화를 볼 때 굉장히 좀 잘 못 보겠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마음 다잡고 봤는데 굉장히 눈가가 촉촉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촉촉한 거는 이제 마음 속에 이게 막 눈물이 뭐 확 이렇게 쏟아지는 건 아닌데, 굉장히 좀 진짜 마지막 엔딩에 그 고구마를 먹는 너무 먹먹한 그런 느낌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런 톤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오랜만에 보면서 관객분들도 그렇게 좀 느끼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둘의 관계가 그렇죠. 수정이를 보낸 자리에 이제 지윤이가 다시 이렇게 그 자리에 있는 건데, 뭐 갖출 수는 없으나 굉장히 좀 모르게 스토리상으로 좀 정말 뭐 가깝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떤 멀리 내칠 수도 없는 어떤 둘의 어떤 운명 같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말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해할 수밖에 없고 이해하는 그런 어떤 관계인 것 같습니다. 네. 언제 보고 얼마 만에 보신 거예요? 오래간만에 봤어요. 얼마 만에 보신 거예요? 저는 제 영화를 사실 이게 막 자주 계속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제 아는 이제 후배가 같이 봤는데, 뭐 혼자 그냥 보낼까? 나는 잠깐 있다가 들어올까? 막 갈등을 살짝 했는데, 그래도 왔으니까 용기를 내서 보자. 그러고서 들어가서 봤거든요. 네, 정말 오래간만에 봤어요. 부산에서 보고, 네, 부산 소독제에서 보고, 그리고 이게 세 번째인데,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어쨌든 뭐 유쾌한 영화는 아니지만 쭉 이렇게 몰입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쩜 저렇게
예분이가 좀 내 얼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그래요? 내 얼굴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내 얼굴 잘한 건가 못한 건가 막 그런 잘한 생각이 거죠. 들었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박수. 지금 보시니까 예분이보다는 훨씬 표정도 밝으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먹먹하게 연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저기 먹먹하게 하는 게 맞았나? 감독님이 그렇게 뭐 현장에서 그렇게 저한테 주문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그 주문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어떤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라 그래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객관화와 감상의 후폭풍을 지금 빠져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박수는 아낌없이 치실 거는 확실하게. 저는 지윤이를 연기하면서 정말 많은 죄책감을 가장 가지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죄책감에 가장 포커스를 두고 연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더 그 수정이랑 같이 대화하는 과거신을 연기할 때 뭔가 분명 이제 수정이랑 좀 신나게 얘기도 해야 되고 좀 그런 텐션을 유지해야 되는데 워낙 계속 이제 밟아온 단계들이 이제 지윤이의 죄책감을 가지고 연기했던 순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순간에도 뭔가 문득문득 뭉클하고 뭔가 이상한 갑갑한 마음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열심히 그런 지윤이에 대한 마음들을 분석하고 사건 사고들을 계속 상기하면서 가지기 시작했던 그런 마음들이 저도 모르게 촬영 현장에서 계속 지속되었다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지윤이를 연기할 때는 그 죄책감과 상실감 딱 그 두 가지에 가장 큰 포커스를 두고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분이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땠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윤이는 이제 예분 할머니한테 말을 못 하잖아요. 그게 말을 한 순간 정말 내가 수정이를 죽인 게 될 것 같아서 그 거대한 폭풍을 감당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얘기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분은 뭔가 지윤이한테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같은 아픔을 조금 견뎌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찔 거면 확실하게. 네. 박수. 네. 근데 저는 그 김현정 배우님이 그 현경 역할 해주셨잖아요. 근데 많이 나오진 않지만 전 사실 나올 때마다 현경이는 무슨 마음일까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사연을 이렇게 영화 안에서 보면 수정이가 죽고 나서 1년 동안은 엄마랑 직접 연락 안 한 것 같고 서울 가서 재혼해가지고 따로 사는 것 같고 그리고 임신한 거 얘기 안 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수정이 엄마고 그리고 엄마한테 맡기고 간 날이지만 단순히 원망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마음이 되게 그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현경도 엄청 복잡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배우님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현경의 마음. 사고가 났었던 날에 제 마음은 진짜 원망만 가득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내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까지 부탁을 하고 갔는데 그런 일이 생겨버리니까 그때의 감정은 너무 원망이고 미움이었는데 1년 후에 엄마를 다시 보러 올 때 그 감정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그거를 그냥 묻어둔 거지. 만약에 엄마를 다시 만났다면 또 그 얘기는 할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엄마랑 다시 살게 된다면. 그래서 엄마가 안쓰러운 마음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서 그 장소에 와서 마지막에 엄마를 보고 같이 살자고까지 이야기를 한 거는 분명히 엄마가 너무 애틋한 마음도 있겠지만 안쓰럽기도 하고 솔직히 엄마의 잘못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원망이 생기는 제 마음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감독님하고 이야기할 때 그 장면 찍을 때 내가 갈게라는 말을 내가 어떤 감정으로 할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감독님이랑도. 내가 과연 다 해소가 돼서 가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인사치레로 가자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거는 아직도 저한테는 조금 숙제인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때 연기했을 때는 정말 엄마 나랑 같이 가자라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분명히 같이 살면은 또 싸웠을 것 같기는 해요. 엄마랑. 그렇죠. 네. 그게 그래서- 삶이고 그게 가족이죠. 네.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그럼 그 감독님한테 이걸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감독님께서 이런 어떤 주근이에 대한 상실감, 빈자리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풀어내야겠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어렸을 때 보트를 타다가 물에 빠지신 적이 있는데 그때 부모님이 보트 태웠다는 것 때문에 여름 내내 죄의식을 느끼셨다. 이제 요 경험이랑 기억이랑 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다큐를 보셨는데 그 사체를 못 찾은 가족분들이 그 막 쓰레기장을 막 뒤지면서 그 가족 시신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은 자들의 어떤 죄책감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 모티브랑 영화가 나온 거를 연결해서 보면 되게 제일 궁금한 게 이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남은 사람 가족의 상실감, 죄책감으로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의 두 축은 예분하고 지윤이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손녀 친구고 친구 할머니인 거잖아요. 물론 다 같이 가족끼리 가족같이 지내긴 했지만 근데 이런 관계를 이렇게 두 주인공으로 세운다는 거는 감독님의 어떤 특별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쉽게 볼 수 있는 조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이 이야기가 각별한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이 두 관계에 포커스를 초점을 딱 맞추시게 됐어요? 먼저 질문 주신 거 답변 전에 네. 세 분 모두 제가 이렇게 요청드린 디렉팅보다 150% 이상 해주셨다는 말씀 너무 축하합니다. 보도자료 읽으면 배우분들이 다들 감독님 현장에서 어땠냐 그러면 배우에 대한 배려가 넘친다. 연기하기 너무 좋은 현장이었다. 막 이런데 이런 게 그런 거군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제 가족이란 무엇일까를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혼 가정인데 그러면 이제 해체된 가족에 대한 고민도 저는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김수현 작가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와 같은 그런 이제 해체 가족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새로운 어떤 가족의 형태는 무엇일까를 고민했을 때 영화 시나리오 같이 쓰신 저랑 함께 같이 쓴 공동 각본 쓴 김수현 작가인데 저랑 대학원 동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둘이 이제 가족 얘기를 많이 서로 나눴어요.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은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지만 공통의 일종의 어떤 죄의식을 공유하고 있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서로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표현을 이제 수정이가 이제 둘 사이에 누워 있다가 떠나는 걸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수정이는 이제 본인의 빈자리를 이제 지윤이에게 넘겨줬다라는 어떤 느낌으로 연출을 했고 그게 좀 전달되기를 좀 바랬던 것 같습니다. 서로 약간의 원망과 두려움과 죄의식으로 바라봤던 빈자리를 이제 서로가 메꿔주는 그래서 가족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저는 약간 가족 이야기라고 해도 예를 들면 이 영화에서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정말 뭐 60대 예분과 손녀 친구인 지윤, 10대 지윤 이렇게 색다른 관계들로 풀어나가는 영화들을 좀 많이 보고 싶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의 그런 조합이 되게 반가웠고 또 하나는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좀 예를 들어서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뭐 이런 가정들의 형태 안에서 되게 그 장면들 다 기억하실 테지만 수정이 그날 아침에 보면 그 5명이 다 같이 보이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그 두 가족이 너무 살갑게 친하게 지내는데 사실 그 가족 안에서 그 남자는 없고 아니면 아들도 그 옥인의 아들도 제 기능을 못하는 가족 구실을 못하는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가족이라는 거 이제 이런 게 되게 재미있게 다가왔거든요. 저한테는 감독님이 그런 부분도 신경을 되게 많이 쓰셨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여쭤볼 건데 근데 저는 일단 김자영 배우님한테 이거부터 여쭤보려고요. 그 어떻게 보면 예분이는 그때 술 안 취했을 때 가족들이나 친구나 뭐 소녀한테 하는 걸 보면 머리 묶어주고 양말 챙겨주고 집에서 그렇게 막 딸이고 손녀거든 뭐 친구한테 되게 살갑게 해주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술을 저렇게 마시는 걸까? 뭐가 힘들어서 도대체 그 예분의 삶에서 왜 그런 게 나왔을까 이런 게 궁금했어요. 이제 전사에 대해서 네. 얘기하시는 거죠. 그 이제 저도 사실 그걸 궁금해서 감독님한테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그 예분의 어떤 직업이 일반적인 직업은 아니잖아요. 염을 하는 염습사인데 이제 항상 이 사람은 이제 죽은 자를 늘 이렇게 직업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고 그게 이제 그 직업적인 어떤 스트레스, 직업적인 스트레스로 이제 뭐 늘상 하는 일이지만서도 그게 그 상황이 이제 그냥 맨정신에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게 쉬울 건 아니고 그게 또 뭐 감독님의 이야기로 그 아마 그거를 조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런 알코올릭이 많다고. 정신적 스트레스. 예, 알코올릭으로 이제 어떤 그런 설정으로 얘기를 들어서 그게 이제 평소에는 굉장히 이제 이게 차분하고 이제 어떤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런 어떤 걸 할 때마다 이제 그런 그 어떤 증세 그 술을 항상 맞이하는 그런 기운을 해야 그렇죠. 되는. 예,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염습사를 그럼 왜 예분이가 이 일을 하나. 시작한 게 뭔지도 또 제가 궁금해서 또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 과거에 이제 남편이 일을 했었는데 남편이 이제 어쨌든 이제 뭐 그 어쨌든, 장례식장 네 운영을 하고 이제 같이 아. 하다가 이제 어떤 남편이 이제 어떤 뭐 어떤 이제 저기 하고 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자의반 타의반 이제 물려받은 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알코올릭의 어떤 그런 그거를 이제 할 때마다 이제 그런 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로 제가 연기를 했는데 뭐 자꾸 그래. 물어보셨으니까 근데 좀 설득이 되시는지요? 설득이 됐다는 박수. 제가 강요하는 것 같은 건 아니고요. 아니 근데 저는 약간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저거 좀 약간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컷이 뭐냐면은 그 예분이 친구 보내고 오김이 보내고 술 마시잖아요. 네. 근데 그 카메라가 사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다 그 5명이 여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예분이가 술 마시기 전에 시신을 잡더라고요. 한 컷이 마치 이제 예분이가 약간 그 시신 눈치 보면서 술 마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듯이 그래서 약간 시신한테 미안해하는 마음 같은 게 있는 건가 눈치 보는 건가 이런 저걸 왜 넣으셨을까 감독님이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네네. 뭔가 이제 뭐 자기 혼자서 몰래 이제 뭐 마시는 거로 이제 그런 상황이었지 않을까? 아니면 제가 연기 잘 못했나? 표현이 좀 잘 안 왜 이렇게 되나? 부끄러워? 아니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영화를 너무 오래간만에 봐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토리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이게 저는 이제 배우로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저 장면 내가 조금 더 약간 그런 아쉬운 장면도 사실 있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저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거 조금 더 이렇게 더 이랬으면 좋았었겠는데
저게 좀 안 됐구나 뭐 이런 어떤 생각을 좀 계속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뭐 다 완벽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네. 아유, 덜 부끄러워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분이가 술을 마시는. 근데 저는 약간 그것도 있는데 느낌이 이랬어요. 어쨌든 남편과 헤어졌고 어떤 연유든 간에 딸과 손녀를 키웠을 테니까 저 여자의 삶에도 저렇게 막 살뜰하고 가족한테 하지만 그 뒤편에 있는 어떤 힘듦이 있었겠다. 그게 술로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삶이 만만치는 않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구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그거 여쭤보고 싶은데 홍예서 배우님한테는 근데 그게 궁금했어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할머니가 뻔히 알고 그 집안에 골칫거리고 집에 신경 안 쓰는 거 뻔히 알 텐데 왜 자꾸 아빠 올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탈로가 날 거라는 것도 곧 알 것 같은데 왜 아빠가 온다고 계속 얘기하는 걸까요? 이제 지윤이는 오김을 보내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빠가 안 올 거라는 걸 너무 가장 잘 알고 있는 본인이지만 할머니를 보내는 게 너무 어렵고 할머니가 사실 그렇게 가시게 되면 그렇게 보내드리게 되면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게 되거든요. 친구도 잃고 하나뿐인 가족도 잃고 그렇게 혼자가 되는 것도 무서웠을 뿐더러 이제 혼자 어떻게 보면 아픔을 더 이겨내야 하니까 그런 죄책감을 더 본인이 많이 좀 안고 가야 하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무서워해서 방어를 했던 것 같고요. 안 올 걸 알지만 계속 아빠 올 거예요. 아빠 올 때까지 저희 장례 치르지 마요. 라고 계속 설득을 했어요. 말씀하신 거 들으면 지윤이는 약간 그 방어 기제? 네, 방어하려는 마음? 자기의 두려움 같은 걸 마주하기 싫어가지고 그런 게 되게 센 인물이네요. 그럼 감독님부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유사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5명의 여성으로 약간 구성하신 이유 같은 것부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나 이제 김세현 작가는 이제 어머님과 할머님 아래서 자랐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이혼하시기 전부터 이제 사실 저희 집의 가장은 저희 어머니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둘 다 어떻게 보면은 가족의 중심은 이제 어머니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찍었던 이제 홈리스라는 영화에서도 이제 고은이라는 캐릭터가 훨씬 더 이제 생활력이 강하고 진취적인 어떤 느낌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도 역시 여전히 그렇게 이어졌던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같이 쓰는 영화들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여성이 주인공인데 그게 저희한테는 일적인 어떤 것이 뭐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 중심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그거 감독님한테 이거 하나 더 여쭤봐도 돼요? 예분하고 지윤의 관계에서부터 제가 좀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지윤이 계속 목격자가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예분이 술 마시는 것도 지윤이가 보잖아요. 그리고 뭐 자해하는 것도 지윤이가 보고 약간 둘의 관계에 있어서 뭐 서로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서로 목격하는 게 아니라 약간 어떤 면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지윤이가 목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생각하시고 쓰신 것 같아가지고. 네네. 일단은 지은이는 일종의 어떤 비밀을 계속 갖고 있는 캐릭터인데 예분의 모습을 계속 노출시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시나리오 쓸 때에도 서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한쪽에서 계속 봐야 된다라는 게 일단은 구도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맞춘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채찍질하는 장면이 저한테는 좀 중요한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찍을 때가 이제 꽤 쉽지 않았었던 장면 중에 하나였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은이의 눈은 관객의 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연출했었습니다.
관객의 입장에서 약간 예분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예, 예분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지은의 시선은 저의 눈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동시에 관객의 눈이기 때문에 계속 관찰자처럼 예분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네. 그 김현정 배우님께는 전 사실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느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경이가 되게 복잡한 마음을 안고 왔을 텐데 연기를 하신 것 때문에 그런가 되게 멋있다고 그렇게 느끼지 않거든요. 마지막 장면에 현경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 대사 있잖아요. 엄마, 내가 살갑지 못해서 엄마한테 연락을 못했어. 나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 엄마 이제 나랑 살자 있고 이 대사를 언제 엄마랑 싸우고 나면 나도 한번 써. 와, 직방일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게 그러니까 진짜 막 빙하가 이만큼 안에 있는 것처럼 엄청난 그 마음이 있었을 텐데 저렇게 와서 저 얘기를 하기까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근데 그게 저렇게 멋있게 나오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이렇게 말해서 호방하게 저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건 어떤 느낌일까?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실까? 이런 거 좀 궁금했어요. 현경이는 예분을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그런 술이라던가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한 집안을 끌고 오는 어떤 추진력, 그다음에 책임감 같은 거를 어릴 적부터 엄마를 보고 배워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처럼 컸지만 엄마하고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장면 찍을 때 오히려 현경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준비를 안 하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러한 어떠한 말들 내가 엄마를 데리고 가야지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려가는 선택을 하기까지가 저한테는 되게 힘든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면서도 다른 생각보다는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할까 이 생각보다는 내려갈까 말까 갈까 말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를 보고 그래도 가족이고 그래도 내 엄마고 찾지는 못했지만 내 딸의 외할머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거기에서 그냥 녹아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쑥 나온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이 오히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엄마한테 엄마 그냥 가자라는 말을 그렇게 꺼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뭔가를 내가 많이 준비를 해서 왔는데 엄마한테 난 이렇게 사과를 하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라고 준비를 해서 왔는데 막상 당사자를 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상황이랑은 전혀 다른 상황인데 이 상황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저는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현경한테는 아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서 그 상황에서 엄마를 보고 엄마한테 한 말이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또 감동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현경도 그 지윤이랑 수정이가 얼마나 친한지 알고 그러면 지윤이가 그날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을 거라는 의심을 예분처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되게 지윤이를 보고 너무 마치 따뜻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진짜 그러기까지 그게 쉬운 게 아니었을 텐데 그런 마음도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지윤이를 원망하는 마음은 아예 없었거든요. 연기를 할 때요. 왜냐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 제가 원망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엄마였어요. 왜냐면은 술을 먹었잖아요. 술을 안 먹었으면은 어땠을까에 대해서 저는 계속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술 안 먹었으면은 얘가 굳이 거기까지 안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든 게 그 앞에 앞신에서 저희 5명이 나와서 하는 씬에서 수정이가 저한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사를 하는 게 있는데 엄마 10,000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수정이한테 이야기한 거는 안 돼였어요. 안 돼! 이거였거든요. 내가 10,000원을 줬으면 얘는 안 죽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계속 드는 거예요. 저는 그거 찍을 때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사고 현장을 찍을 때 갑자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까지 원망을 할 선이 안 가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 둘에게 너무나 많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윤이한테 원망이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지윤이는 오히려 그 상황에 함께 있었던 안타까운 친구로 저한테는 기억이 돼요. 거기서 예쁜이는 근데 지은이가 뭐 말하려고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말을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는데 왜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그 장면에서 지은아하고 부르고 고개를 흔드는데 저는 이제 그냥 어떤 그 연기적인 면에서 좀 흔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 그냥 흔들지 말고 이렇게 지은아 그런 거 있었고. 영화 연기를 되게 디테일하게 보시네요. 예, 아니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거는 흔들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눈빛만. 예, 지은하게 그때 이제 사실 눈빛 연기가 필요했는데 귀 동작까지 해가지고 그쵸. 그게 이제 뭐 예분이가 마음이 이렇게 좁은 여자는 아니죠. 예, 좁은 여자는 아니고 또 어느 정도 지은의 마음을 알게 됐죠. 그렇죠. 예, 알게 됐죠.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거로 저기 지은에게 하지 말라라고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되면 저도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이제 제지를 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은. 그 아까도 근데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마지막 장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의 묘미가 딱 거기서 끝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딱 그 사실 영화 안에서 지윤이가 밥을 좀 제대로 먹고 씹고 하는 장면이 그 전까지 없고 참 곡기를 안 먹는다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거기서 이제 오물오물 이렇게 먹는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실 거기서 너무 따뜻하게 웃어도 영화가 전체적으로 갖고 오던 담담한 톤이 좀 무너지고 아니면 거기서도 무표정하면 약간 그래도 둘이 살 것 같아 같이 살 것 같은데 저렇게 얼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딱 무슨 표정 짓지 하고 보려고 하는 찰나 감독님이 직접 또 편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딱 끊는 게 진짜 절묘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마지막 장면을 그렇게 끝내야겠다고 생각하시고 그 장면에서 편집을 하신 그 중요하게 생각하신 점이랑 사실은 에필로그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혹시 팁으로 오늘 오신 분들께 어떤 장면인지. 먼저 에필로그 먼저 말씀드리면은 원래는 이제 이렇게 버스에서 이렇게 지훈과 예분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암전된 화면에서 또 이제 들리는 거죠. 그 금속 탐지기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보면은 낙엽이 이렇게 흘러오고 그 낙엽이 이렇게 뜨는데 이제 예분이가 그걸 뜨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금속 탐지기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은 저 멀리서 지은이가 탐지기로 강을 수색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뭔가 발견한 듯한 지은을 보고 이제 예분이가 다가가서 커다란 바위를 밀면서 이제 끝나는 원래 시나리오였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보여주면은 너무 일종의 어떤 희망을 제가 제시하는 것 같아서 이 영화에서 어떠한 것을 제가 결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버전의 이제 엔딩으로 가게 됐고 저희가 이제 그 버스 타면서 이렇게 같이 이제 제가 앞에서 이렇게 신호를 이렇게 드리면은 이렇게 얼굴을 보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게 되게 길게 일단은 뭔가 아무런 대화 없이 이 길을 가는 것이 되게 중요했고 그리고 두 분이 이제 서로 마주 봤을 때 웃는 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저의 연출 방향이었었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종의 표정이 풀린 이제 그 전과는 달리 이제 둘 사이의 어떤 긴장감이 좀 사라지고 표정이 풀려서 서로를 마주 봤을 때의 느낌이 저는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미래가 점점 풀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편집을 할 때에도 가장 표정이 제가 원하는 표정인
테이크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럼 에필로그를 장면을 찍으신 거 아니에요? 찍었습니다. 찍으셨어요? 찍었는데 안 쓴 거구나. 네. 이게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강물에 들어가서 찍어봐 이랬는데 빼셨구나. 네, 죄송해서 말했습니다. 혹시 그에 대해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그거 이제 찍었거든요. 그 마지막 날 찍었나요? 거의 촬영 마지막 날 찍었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돌을 어떻게 굴릴 거냐. 이제 그게 이제 걱정이 돼서 그다음 뭐 진짜 큰 돌이에요. 근데 그걸 돌을 뭐 내가 뭐 슈퍼우먼도 아니고 그뭐 무슨 뭐 모형을 놓을 거냐면 내가 살짝 약간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할 거지? 예,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돌에 대한 얘기를 내가 했을 때 예. 예분이가 이 돌을 굴릴 이게 돌이 다 밀리지 않아도 되고 이게 우리가 거기에서 흔들리는 돌을 찾을 거잖아요. 그래서 흔들리는 큰 돌을 찾았어요. 그래서 큰 돌에도 네. 흔들리는 돌이 따로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작팀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흔들어 보면서 제일 잘 흔들리는 그나마 흔들리는 돌을 찾았고 이게 살짝 미세하게 흔들리고 이제 끝나는 그런 거였었는데 그 장면은 잘 나왔지만 영화적인 의미가 이게 훨씬 어울려서 이걸 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돌을 열심히 미셨다. 흔들리는 돌이었다. 그러면 은근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관객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또 직접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엄마를 그 술을 마셔서 원망했다고 하셨는데 그 네 분이 술을 마셨든 안 마셨든 그 래프팅을 하러 갔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배우님들은 그러니까 애서 배우님하고 김자영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전 여기서 제일 납득이 안 가는 캐릭터가 김현정 배우님의 그 성경이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때 망각을 선택한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1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나타난다는 게 신딸을 그렇게 보는 거 너무 빨리 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럼 그 딸 영정 앞에 가서 동생 생겼다라는 얘기를 할 건가 나는 그래서 그게 좀 너무 좀 납득이 안 가는 캐릭터여가지고요. 배우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은이는 예분 할머니가 그날 술을 마셨든 안 마셨든 래프팅이 하고 싶었던 아이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친구랑 같이 하고 싶은 마음에 친구를 데려갔었던 거라 사실 그 사고와 예부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로지 지은이는 그 사고가 일어난 거 그렇게 수정이를 떠나보내게 된 거를 본인 책임으로만 생각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예분을 뭐 원망하거나 내 잘못이 아니라 할머니의 잘못이야 라고 생각했던 적도 없었고 온전히 본인이 다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본인 잘못으로만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걸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술을 마시고 그렇게 막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상스러운 욕을 그게 뭐 이성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소리를 들으면 누구도 그게 어떤 촉매를 제공했죠. 예분이가 뭐 그게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정말 수정이가 그날 이제 어쨌든 딱 맞게 또 그러한 사고를 당했으니까 이거는 뭐 예분의 마음에는 평생 가는 거겠죠. 아마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배우님. 현경이가 그 상황에서 사람한테 많이 의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한테 위로를 받았을 것 같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거든요. 혼자 와서 이분한테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로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 결실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정이를 절대 잊지도 못하지만 아직 마주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수정이를. 내가 이 아이가 떠난 거는 알지만 내가 떠나보내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고 언젠가는 내가 이제 낳은 아이와 함께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후에 그때 한번 너의 동생이야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수정이의 제사 기간에도 안 오고 그런 거 보면 아직은 이 상황 자체를 저는 회피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현경이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 아직 저한테는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나중에 현경이가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이제 마주할 수 있는 수정이가 떠났다는 사실을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내가 이 친구한테 그 시간 세월 동안 살아온 나의 시간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궁금하고 아직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사람을 잃은 상실감을 사람한테 다시 위로를 받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한테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회피하는 시간이 혼자 있을 때보다는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더 용감하게 그 시간을 맞닥뜨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럼요. 감독님 말씀하시는 게 허락받는 거죠. 그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현경 캐릭터를 이제 구축할 때 이제 경험했었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이제 제 또래 정도 되시는 이제 큰 아드님이 이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그 장례식장을 갔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너무 오열을 이제 하시니 이제 마음이 되게 안 좋았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랑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 어머니 옷을 보고 이거 어디서 샀어 하면서 갑자기 막 웃으시는 거예요. 웃다가 제가 그걸 보고 되게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극한의 어떤 슬픔을 가져도 약간의 그 비어 있는 곳에서는 또 뭔가 다른 감정이 또 들어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좀 생경한 어떤 경험을 느꼈었고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슬픔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들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현경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이제 수정이를 지운 게 아니고 진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쳐다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서랍에 닫아놓은 거. 닫아놓다라고 생각했었고 저희가 이제 원래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바로 전 버전에 이제 저희가 전체 리딩을 하다가 이제 스탑됐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원래 대사는 엄마 이제 나랑 같이 살자 하기 전에 엄마 이제 수정이 보내주자라는 대사를 치거든요. 원래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리딩을 하다가 선배께서 이제 너무 이제 갑자기 이제 눈물이 터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딩을 종료를 하고 선배님하고 저랑 이제 남아가지고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 도저히 수정이에 대한 말은 나는 그 이름을 언급을 못 하겠다. 그러면은 함께 대사를 같이 고치시죠 해가지고 이제 그날 같이 저랑 앉아서 대사 수정을 막 했었어요. 그래서 현정의 캐릭터는 그렇게 탄생이 되었고 너무나 따뜻한 진섭이 옆에 있었고 그 사람한테 엄마와의 어떤 관계를 단절하고 내가 이제 진섭한테 완전히 기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제 태어난 아이를 절대 지우는 선택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1년 전에 내 딸을 잃었기 때문에. 보냈는데. 네. 그래서 현정은 그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그 마음이 생각할수록 다 마음들이 너무 묵직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또 얘기해 주실 분? 저도 최근에 상을 치러가지고 장례식장을 유심하게 봤어요. 장례식 아까 말씀하신 게 요새는 뭐 프라이드나 오랑상조나 이렇게 예단 그렇게 포털로 이렇게 상조회사도 해주잖아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원래 남편분은 그 장례 하신 거고 김재영 선생님 그 음식하시다 이어받은 그런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전통 장례식장을 아마 저기가 실제로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구하시는데 힘들었나 그거 궁금하고요. 아마 딴 데서 얘기 들어봤는데 하다가 만약에 시체가 들어오면은 촬영 중단하고 못한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어려움 없었나 궁금합니다. 저기는 이제 강원도 영월에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장례식장이고요. 이제 2층짜리 이제 장례식장인데 이제 1층만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층도 이제 똑같이 장례식장인데 아예 비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거기서 찍는 일주일 동안은 통으로 저희가 빌렸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 장면 다 일주일 동안 찍으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일주일 5일에서 일주일 사이였던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들어오는 의뢰를 받지 않고 다른 장례식장으로 이렇게 거기에 또 영월에 있는 시내에 어떤 병원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가실 수 있게끔 이제 얘기를 했었고 특히 이 영월 장례식장이 사실은 이제 좀 잘 뭐라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신식이 아니다 보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의뢰를 안 들어오는 곳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운이 좋게 좋은 로케이션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제가 또 이렇게 사람 안 계시면 다음 분 계세요? 근데 먼저 하시면 돼요. 사소한 거라서 제가 좀 예전부터 궁금했었는데 조사 많이 하셨다 그러니까 장례식에 대해서 그 시급 중에 제일 센 알바가 시체 닦기 알바라는데 그거는 없는 거죠. 맡길 수가 없는 구조로 제가 들었는데 그리고 하나가 더 대사가 사주 언급한 대사가 있었어요. 궁합 젊은 그래서 혹시 궁합 좋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근데 젊은 남편분이 혹시 사주에 물이 많아가지고 혹시 이런 복소는 아닌가 약간 그런 거 해봤습니다. 디테일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 이제 영습사분들과 실제 인터뷰하면서 뭐 그 시급에 대한 얘기는 사실 나눠본 적은 없고 근데 이제 그 얘기는 해주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진짜 아르바이트를 바뀌었었는데 그때는 소주를 원샷 시키고 갖게 했다는 저한테는 말씀해 주셨고 왜냐 사후 경직 때문에 팔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사람이 이제 너무 올라가요. 가스가 차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술을 먹지 않고서는 견디가 힘들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술을 먹기 시작해서 알코올리까지 가시는 분도 봤다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 주셔서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사주는 제가 아예 물은 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온 영화 찍으시나 봐요. 사주에 물이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또 아까 손 들어주신 두 분 계신데 이렇게 드릴게요. 네, 좀 질문 드리기 전에 김자영 배우님 팬으로서 응원을 해왔는데 이 작품이 첫 주연 작품을 알고 있어서 네, 김자영 배우님 좋아하시면 김자영 배우님 보고 말씀하세요. 네. 자꾸 저를 보고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축하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또 감독님이랑 김재영 배우님한테 질문 하나씩 드리고 싶은데 감독님께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첫 오프닝부터 이창동 감독님 시 이미지가 딱 떠올랐었는데 혹시 그 영화에서 어떤 물의 모티브나 뭐 영감을 받으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김재현 배우님께는 그 되게 복합적인 캐릭터를
그 담담한 연기 스타일로 잘 소화하신 것 같은데 옆 캐릭터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고민들 하셨고 네, 그런 것들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창동 감독님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시거든요. 그래서 관객분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시의 어떠한 그 오프닝의 이미지가 되게 저는 내가 영화를 찍는다면은 이 감상을 좀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막연함은 있었는데 레퍼런스는 아니었고 그냥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 구현해보고 싶은 그런 장면이긴 했어요. 근데 뭐 원래는 이제 그 지금은 다 오밋이 됐고 그 시나리오 상에서도 제가 아예 다 삭제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지훈이가 이렇게 물에서 떠내려오는 장면이 있는데 오히려 그 장면의 레퍼런스는 이창동 감독님 시 오프닝에서의 그 느낌과 훨씬 유사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이제 학생이 이렇게 둥둥둥 떠내려오는데 그 느낌을 원래 이제 지훈이가 떠내려올 때는 그런 걸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찍지는 않았습니다. 감독님이 잘 덜어내시는 스타일이구나. 뭘 이렇게 쓰고 연출하시고. 네, 어쨌든 저기 우리 한상훈 되게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네. 진짜 오래 전부터 이렇게 알게 된. 지금 사랑 영화제가 없어졌지만 아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때 한번 그 단편 영화 한번 거기 갔던 오. 기억이 나서. 그러고도 몇 번 만났었는데 뭐 캐릭터를 예분의 캐릭터를 뭐 제가 어떤 준비하는 거는 글쎄요, 그냥 저는 이제 감독님의 의향을 많이 좀 듣고요, 따르고 또 일단은 뭐 감독님만큼의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일단 믿고 현장에서 이제 그 주어지는 대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이제 맞춰서 하고 만약에 이제 어떤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연기하는 데 있어서 약간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는 납득할 만한 어떤 그게 돼야 연기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게 좀 풀리지 않을 때 이제 그걸 좀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보면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작품은 사실 좀 뭐라 그래, 저가 이제 개인적으로 독립영화, 장편영화에서 이제 주연을 이제 정말 한 작품이죠.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저를 불러준 감독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개봉까지 하게 돼서 또 이렇게 또 집위까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있는데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네, 마이크 드릴까요?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네. 물비늘이라는 영화 제목이 되게 인상적인데요. 혹시 그 감독님께서 시나리오도 직접 작성을 하셨는데 그 시나리오 전부터 영화 제목을 정해놓고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시나리오 제목은 정선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강원도 정선 일대에서 벌어지는 일이었고 훨씬 그 정선이라는 그 도시가 주는 지역색이 많이 묻어 있는 거였거든요. 뭐 카지노도 나오고 뭐 주변에 도박꾼들이 막 이렇게 있고 막 이런 시나리오였었는데 각색 과정에서 그게 다 빠지게 되면서 그러면은 정선에 대한 색깔이 없는데 새 제목을 지어야겠네라고 생각을 했었고 김세현 작가가 저한테 리스트를 이렇게 쭉 줬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물비늘이라는 단어였고 물비늘을 이제 눈으로 처음 봤을 때는 되게 날카롭고 뾰족한 느낌이 있었는데 차갑고 근데 이제 속뜻은 이제 흐르는 물에 반짝이는 햇빛의 모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윤슬과 같은 뜻이어서 이게 우리 영화와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이 영화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질문 혹시 더 있으신 분 없으시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주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빨리빨리 듣고 두 분 질문 듣고 갈까요? 제가 사실 질문이 아니라서 미리 못 드렸는데 저 일단은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제가 보면서 되게 놀랐던 점이 두 장면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 할머니가 술 마시고 욕하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놀라긴 했는데 상처까지는 안 받았던 이유가 욕이 정말로 막 쌍욕이 나오는데 그게 내용이 있는 욕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저 정도에서 정말로 남의 상처를 줄 거면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시작해서 그런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놀랐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그 관계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구나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좋았던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많이 놀랐겠지만 장례식장에서 이제 임신해서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처음에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때 딱 느낀 게 이 영화가 저 두 사람은 되게 멈춰 있다가 그러니까 수정이 죽음으로써 시간이 완전히 멈춰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가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멈춰 있다가 둘이 서로 자극하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미 저 사람은 어쨌든 앞으로 나가고 있구나, 현실을 살고 있구나라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더 가속이 돼서 두 사람이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자기 인생들을 좀 살고 뭐 이 상처를 어떻게 됐든 덜든 뭐 헤쳐나가든 하겠다는 좀 그런 게 보여가지고 좀 더 엔딩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홈리스도 너무 재밌게 봤지만 감독님이 시나리오나 그런 연출이 너무 현실을 탄탄하게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신기했는데 진행하시는 분께서 처음에 너무 질문을 잘해주셔가지고 궁금증이 다 풀려버리는 바람에 질문을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어떤 배경으로 이런 시나리오가 나왔고 어떻게 연기를 하셨는지 좀 알게 되니까 많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온 영화평론가신지 너무 말씀을 잘해주신다. 그죠? 그리고 아마 배우님도 그 욕하는 장면 이런 것도 되게 고민하면서 톤 같은 거 생각하셨을 텐데 너무 잘 봐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저도 영화 얘기 너무 앞에 많이 들어서 많은 게 이해가 됐는데 안 나왔던 내용이 처음에 그 신발 떠내려갔던 아기를 구하러 왔던 아빠가 저는 그 동네가 되게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아는 그런 되게 조그만 동네 같은데 나중에 아기랑 같이 실려온 거 보면 되게 타지인 같았거든요. 형편도 안 좋다고 했는데 근데 뭔가 그 시간이 되게 오래 지났을 것 같은데 형편이 없는 타지인이 그 동네에 와서 그렇게 오래 있었던 건 혹시라도 아빠가 자기 자신의 아이와 같이 세상을 등지러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거기 그 인물들에 대한 설정도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배우님 똑같이 생각했대요. 진짜요? 그 사람들은 떠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사실 저는 가지는 않았는데 충분히 그럴 여지가 보이길 바랬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실제 홍천강 찍을 때 거기에 텐트를 치고 사는 실제 분이 계시거든요. 외지에서 들어오신 그래서 맨날 공무원분하고 싸우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 촬영할 때도 계속 계셨어요. 그래서 발전기도 막 빌리려고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분은 보면서 이제 저희 로켓 다니면서 그분 보면서 그 캐릭터를 어떻게 한번 녹여볼 수 없을까? 왜냐면 그분도 세상을 등진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받는 질문인데 감사합니다. 아리랑 시민센터에는 정말 예리한 분들 오시나 봐요. 우와.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강가에서 그러니까 자식을 떠나보낸 친구를 떠나보낸 아니면 누군가를 떠나보낸 사람이 약간 상징적 존재같이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상실과 죄책감을 나타내는 존재, 다시 자기가 그러니까 외지인의 모습으로 마주해야 하는 그런 존재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해석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숨을 뜻이 있었어. 홈리스를 만든 감독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서워. 자, 그럼 또 혹시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그러면 여기 계신 네 분의 마지막 인사 말씀 한 번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배우님부터 해주실래요? 1월 첫째 주에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에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준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정선환 기자님께서 너무나 저희 유쾌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정말 더 열심히 해서 임승현 감독님 작품에 꼭 출연하고 싶고요. 네, 새해 소원. 네, 새해 소원이고요. 그리고 김자영 선배님이랑 홍인서 배우랑 같이 작업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고등학교 때 작업을 했는데 지금 대학생이거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예서를 내가 나왔어야 됐는데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하거든요. 너무나 예쁘게 잘 크고 있어서 올해 또 예서가 좋은 성적을 학교에서 네, 꼭 받아서 장학금 받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추운 날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 해를 물비늘로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물비늘로 열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가 새해인데 조금 더 감회가 새로운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새해 첫 GV에 또 소중하신 관객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또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2024년 근데 왜 이러지? 2024년은 이제 2023년보다 조금 글쎄 더 이렇게 좀 앞으로 좀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4년도는 글쎄 전년보다 조금 좀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고 저나 여러분 모두 좀 어쨌든 그래도 잘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해서 꼭 세 분 하실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소원을 이뤄드려야 돼요. 네, 열심히 쓰겠습니다. 저희 영화가 이제 다음 주가 종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종영 GV 전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종영 전 GV인데 이렇게 관객분들 와주셔서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고요. 지금 이 영화 시장이 뭐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다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제 주변 동료들도 그렇고. 그래서 작은 바람이 있다면은 저희 영화뿐만이 아니고 다른 영화들도 이렇게 봐주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영화를 아주 작은 위로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고, 오늘 이 영화가 아주 작게나마 위로가 되셨다면은 집에 돌아가셔서 아주 소중한 것들을 살펴보시고 또 거기에 큰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연초에 이런 소중한 걸 아끼는 위로의 마음을 담은 영화 보셨으니까 올 한 해가 더욱더 물비늘처럼 반짝반짝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인사하고 끝낼까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심히 돌아가세요.